도시를 집어삼킨 무채색의 회색비는 14층 통유리창을 통해 진수의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밴쿠버의 1월은 계절이라기보다 하나의 증상에 가까웠다. 진수는 방금 작성한 슬랭 메시지를 전송하지 못하고 있었다. 커서는 문장 끝에서 규칙적으로 깜빡이며 그의 망설임을 조롱하는 듯했다. 머지하기 전에 스테이징 환경에서 변경사항을 검증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은 완벽했다. 의미도 정확했다. 하지만 진수는 전송 버튼을 누르는 대신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다. 옆자리의 닉이라면 절대 이렇게 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더 가볍고 더 자연스럽게 썼겠지. 스테이징에서 한번 확인할까? 스테이징에서 먼저 한번 돌려볼까?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머리로는 그들의 단어를 알지만 가슴으로는 그 온도를 흉내낼 수 없었다. 진수가 구사하는 영어는 학교에서 배운 정직한 벽돌 같아서 아무리 쌓아 올려도 그들 특유의 유려한 곡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처음에 썼던 딱딱한 문장을 그대로 전송했다. 순간 자신이 정교하게 조립된 북미 직장인의 모조품 같다는 생각이 그를 덮쳤다.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속은 텅 빈 마네킹 같은 존재. 진수, 점심 먹으러 갈래? 닉이 쾌활하게 물었다. 진수는 의자를 돌리며 반사적으로 사람 좋은 미소를 얼굴에 조립해 넣었다. 응, 뭐 좀 막 끝냈어. 휴게실 공기는 이미 전자레인지에 데운 음식 냄새와 가벼운 농담들로 꽉 차 있었다. Dude, his bit about the airport security? I was dying. It's like, sir, I need to check your shoes, and he's like, my soul is in these soles. 좌중이 폭소를 터뜨렸다. 진수도 웃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가를 찡그리며 적당한 데시벨의 웃음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수의 뇌는 차가운 연산장치처럼 윙윙거리고 있었다. 농담 처리 중 영혼대 미창, 유형 언어 유희, 맥락 권위적인 공항 보안 요원, 판정 유머러스함, 명령 실행 웃음, 정확히 0.5초. 남들이 본능적으로 웃음을 터뜨릴 때 진수가 유머를 분석하고 표정을 짓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진수에게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었다. 남들은 그 순간을 살고 있었지만 진수는 그 순간을 관찰하고 있었다. 첩보 영화 속 스파이처럼 정체가 탄로날까봐 끊임없이 주위를 살피는 피로감이 그를 짓눌렀다. 어제 하키 경기 봤어? 또 다른 동료가 툭 던진 질문에 진수는 매끄럽게 대답했다. 하이라이트만 봤어. 3피리어드 세이브는 진짜 미쳤었어. 그치? 댐코는 그냥 벽이었다니까. 동료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성공적인 방어였다. 하지만 진수는 포크를 떨어뜨릴 뻔했다. 이 사소한 대화조차 그에게는 전투였다. 그는 퀴노아와 케일이 섞인 샐러드를 씹었다. 점심 메뉴조차 건강하고 자기관리 철저한 밴쿠버라이트의 코스프레였다. 입안 가득 쓴맛이 퍼졌다. 14살. 언어를 체득하기엔 너무 늦었고 정체성이 굳어지기엔 너무 어린 나이에 태평양을 건너왔다. 부모님은 그것을 기회라고 불렀고 진수에게 주류가 되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무엇인가? 한국에 가면 느릿하고 혀 굴리는 소리를 하는 교포였고 이곳에선 조용하고 일 잘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동양인이었다. 영원한 손님. 완벽한 이방인. 아까 너 너무 경직돼 있었어.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진수의 가장 가혹한 감시자였다. 닉이 농담할 때 내 눈은 안 웃고 입만 웃었어. 걔네도 다 알 거야. 내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무심코 켠 핸드폰 속 링크드인 세상은 화려했다. 예전 동료의 승진부터 지인의 창업 소식까지 타인의 화려한 근황들이 화면을 메우고 있었다. 머릿속에 자격미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와, 마음 먹고 아직도 슬랭 메시지 하나에 벌벌 떨고 있잖아. 농담 하나도 머리로 계산해야 하잖아. 넌 가짜야. 진수는 반도 못 먹은 샐러드 통을 닫아버렸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중년 남성. 하지만 진수는 알았다. 저 유리에 비친 남자는 완벽을 연기해야 한다는 강박과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지독한 외로움이 빚어낸 슬픈 합작품일 뿐이라는 것을. 오후 2시, 밴쿠버의 비는 멈출 기색이 없었다.
진수는 다시 모니터 불빛 속으로 그 완벽하고도 고독한 연극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밴쿠버의 비는 공평했다. 다운타운의 고층 빌딩이나 외곽의 낡은 타운하우스나 축축한 회색빛은 어디에나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빗소리를 듣는 마음까지 공평하지는 않았다. 14살의 진수에게 밴쿠버의 밤은 언제나 조금 추웠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영어를 못 알아듣는 바보가 되어 돌아온 날이면 진수는 도망치듯 제 방으로 숨어들곤 했다. 어둑해진 창밖으로 빗줄기가 굵어질 무렵 방문 틈으로 냄새가 스며들어왔다. 된장찌개 냄새와 버터 냄새가 기묘하게 섞인 이민자 가정 특유의 냄새. 진수야, 나와서 손 씻고 앉아. 오늘 아빠가 고기 사오셨다. 어머니의 부름에 진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갔다. 식탁 중앙에는 코스트코에서 사온 거대한 리바이 스테이크가 김을 내뿜고 있었다. 어머니는 늘 고기를 웰던으로 구웠다. 핏기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질색하셨기 때문이다. 겉은 거무튀튀하게 타고 속은 퍽퍽하게 익어버린 고기. 그것은 어쩌면 우리 가족의 이민 생활을 닮아 있었다. 겉보기엔 그럴듯한 서양식 식탁이지만 씹어보면 질기고 낯선 맛. 많이 먹어. 한창 클 땐데. 아버지가 묵직한 손으로 고기 한 덩이를 덜어주셨다. 진수는 나이프질을 시작했다. 고기는 질겼다. 턱이 뻐근할 정도로 씹어야 겨우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학교는 어땠니? 아버지는 시선을 고기에 둔 채 무심한 듯 물으셨다. 그냥 괜찮았어요. 진수는 학교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는 단순히 힘들다는 투정이 아니라 우리의 이민은 실패했다는 선고처럼 들릴 테니까. 성적표 나왔다며. 이미 성적표를 봤던 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수학 점수가 그게 뭐니? 여기서 수학까지 밀리면 답도 없어. 민석이는 이번에 올 A라더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그저 건조하고 실망감이 섞인 낮은 톤.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면 도망칠 핑계라도 생길 텐데 어머니의 그 차분한 목소리는 진수를 의자 위에 묶어두는 족쇄 같았다. 민석이. 교회에서 만나는 그 이름은 진수에게 실존하는 인물이라기보다 부모님이 만들어낸 완벽한 아들의 허상처럼 느껴졌다. 이번에 서술형 문제가 좀 어려워서 영어가 딸리니까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어렵다는 건 핑계야. 내가 자꾸 캐네디언 애들하고 똑같이 놀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걔들은 여기 사람이잖아. 넌 달라. 어머니가 딱 잘라 말했다. 그때 아버지가 나이프를 내려놓으며 거들었다. 진수야. 우리가 널 여기 데려오려고 뭘 포기했는지 알지? 그 말은 마법의 주문이자 저주였다.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직장, 친척들, 친구들, 익숙한 모국어의 세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에 와서 겪는 부모님의 고생. 진수는 그 목록을 줄줄 외울 수 있었다. 넌 걔들보다 2배는 더 노력해야 해. 너는 걔들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주류로 들어가야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도 짙은 실망감이 묻어났다. 무거워진 공기를 틈타 어머니가 자신의 접시에 남은 마지막 고기 한 덩이를 툭 진수의 접시로 옮기며 말했다. 더 먹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부모님은 나를 사랑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위태로웠다. 그들에게 진수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가로막혀 이 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부모님이 자신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그 담장 너머의 세상에 보낸 대리인이었다. 더. 그들의 요구는 탐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안이었다. 자신들이 겪은 멸시와 소외를 자식에게만큼은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그 간절함.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불행해진다. 그 엄청난 부담감은 어린 진수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갉아먹었다. 타인의 인정 없이는, 훌륭한 성과 없이는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의 구멍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진수는 알 수 있었다. 지금 부모님이 진수에게 먹이고 있는 것은 스테이크가 아니라 그들의 못다 산 삶이었다. 이 질긴 고기를 씹어 삼키고 튼튼하게 자라서
제발 우리 대신 저 무시무시한 세상과 싸워 이겨달라는 애원. 진수는 목이 메어왔다. 부모님이 미워서가 아니었다. 그들의 그 초라하고 떨리는 등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서 그 무게를 외면할 수 없어서였다. 고기는 좀처럼 씹히지 않고 입안에서 겉돌았다. 진수는 부모님의 눈을 피해 고개를 숙였다. 턱이 얼얼해질 만큼 씹어야 하는 이 질긴 덩어리가 어쩌면 저 두 분의 팍팍한 삶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네, 더 열심히 할게요. 진수는 꿀꺽 질긴 고기 덩어리를 씹지도 않고 삼켰다. 식도가 꽉 막히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창밖의 빗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었다. 진수는 묵묵히 포크를 움직였다. 그것이 14살의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슬픈 사랑법이었다. 대학 졸업장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 진수는 도망치듯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 부모님의 숨막히는 기대, 밴쿠버의 차가운 회색빛, 그리고 무엇보다 지긋지긋한 영원한 손님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싶었다. 거울 속 자신과 똑같은 검은 머리, 똑같은 갈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그는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듯했다. 최소한 이곳에서는 생김새만으로 튀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곳이라면 숨쉬는 것조차 투쟁이 되는 삶을 끝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오산이었다. 한국이라는 거대한 조직 사회는 진수에게 밴쿠버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복잡하고 은밀한 형태의 가면을 요구했다. 테헤란로의 한 IT 기업. 사무실은 유리벽 너머로 강남의 네온사인이 번뜩이는 고층 빌딩에 있었다. 진수는 영어 실력 하나로 그곳에 들어왔다. 부모님은 진수가 캐나다에서 주류에 스며들기를 바랐지만 정작 14살에 한국을 떠나 터득한 그 언어가 서울로 돌아온 진수에게 가장 먼저 문을 열어준 무기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묘한 아이러니였다. 취업은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한국의 회사 문화에 적응하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주말을 맞아 기분 전환 겸 밴쿠버에서 즐겨하던 짧은 크루컷으로 머리를 잘랐다. 두피가 살짝 비칠 정도로 시원하게 민머리. 밴쿠버에서는 그저 스포티하고 깔끔한 여름날의 가벼운 선택일 뿐이었다. 월요일 아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그의 정수리를 훑고 지나갔다. 속삭임 같은 웃음소리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들렸다. 진수는 어깨를 살짝 움츠렸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판정이 내려진 기분이었다. 그날 오전 사내 메신저 창이 깜빡였다. 진수씨, 잠깐 옥상으로. 자판기 커피를 뽑아든 박 팀장은 담배를 입에 물고 진수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골이 파여 있었다. 진수씨, 혹시 집에 무슨 우환 있어? 아니면 회사에 불만 있나? 상사의 질문은 걱정이 아니라 명백한 문책이었다. 아니요. 진수의 담백한 대답에 박 팀장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여기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다 같이 일하는 조직이야. 남들 다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데 혼자 머리를 밀고 오면 위에서 우리 팀을 어떻게 보겠어? 튀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말끝에 실린 한숨이 진수의 가슴에 납덩이처럼 내려앉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신경 쓰겠습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수능이었지만 속으로는 작은 파도가 일었다. 왜 헤어스타일이 조직의 평화를 깨는 반역이 되는 걸까? 밴쿠버에서는 눈을 맞추지 않거나 발음이 어눌할 때 이방인 취급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다수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모든 찰나의 순간이 이탈이었다. 심지어 그의 머리카락조차 조직의 규격에 맞춰 재단되어야 했다.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소속의 증거로서. 숨막히는 감각은 회식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프로젝트 마감을 핑계로 찾아간 삼겹살집. 자욱한 고기 연기와 소주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폭탄주가 끊임없이 돌았다. 상사가 잔을 비우기 전에 미리 병을 대령해야 하는 눈치, 두 손으로 술을 받고 고개를 돌려 마시는 예절. 그것들은 진수에게 해독하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암호였다. 밤 10시가 넘어가고 1차 자리가 파할 무렵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2차 노래방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진수는 조용히 의자에 걸어둔 재킷과 가방을 챙겼다. 무의미한 감정 노동을 멈추고 단 몇 시간이라도 온전한 개인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저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끌벅적하던 식당 앞의 공기가 일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박 팀장이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진수를 노려보았다. 진수 씨, 지금 분위기 파악 안 돼? 다들 내일 출근 안 해서 2차 가는 줄 아나?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자 충성심을 증명하는 종교의식에 가까웠다. 그 보이지 않는 룰을 깨고 개인의 시간을 챙기려는 진수는 조직의 결속을 해치는 이물질이었다. 외국에서 와서 개인주의적인 건 알겠는데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라야지. 우리가 남이야? 다 같이 고생했으면 끝까지 같이 가야지. 어디서 혼자 쏙 빠지려고 그래. 우리가 남이야? 그 말은 진수의 명치를 무겁게 때렸다. 그들은 우리라는 단어로 묶여 있었지만 그 견고한 울타리 안에 진수의 자리는 없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냉소가 번졌다. 밴쿠버의 파티에서라면 일찍 자리를 뜨는 건 개인의 자유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다. 회식은 연장된 노동이자 보이지 않는 야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술 냄새와 땀 냄새에 섞여 흔들리며 진수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검은 머리, 갈색 눈동자. 겉모습은 이 칸에 탄 누구와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밴쿠버에서는 백인들 틈에 섞이지 못하는 외형적인 이방인이었다면 서울에서 그는 같은 얼굴을 하고도 그들의 정서와 리듬을 전혀 맞추지 못하는 내면의 이방인이었다. 차라리 생김새라도 달랐다면 그들이 자신에게 우리라는 잣대를 들이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언어도 핏줄도 같다고 믿었기에 그 고립감은 훨씬 더 날카롭게 진수의 뼈를 시리게 했다. 그는 거대한 기계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불량 부품이었다. 결국 진수는 서울의 속도와 끈적한 집단주의를 견디지 못하고 입사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퇴사 후 진수는 진정한 의미의 경계인이 되었다. 빈손으로 밴쿠버로 돌아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고 한국의 속도를 따라가기에는 숨이 찼다. 가장 뜨겁게 타올라야 할 20대의 시간은 그렇게 하얀 재만 남긴 채 흩어지고 있었다. 진수는 서울이라는 바다 위를 정처 없이 표류했다. 아침이면 지하철의 사람들 틈에 몸을 끼워 넣었지만 그 밀도는 그를 더 고립되게 만들 뿐이었다. 이어폰 너머로 새어나오는 음악도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도 모두가 낯설었다. 그는 이 도시의 일부가 될 수 없었고 동시에 이 도시 밖으로 나갈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떠돌았다. 움직이는 군중 속에서 멈춰 서 있는 사람처럼. 생계를 위해 선택한 영어 강사라는 직함은 그나마 편리한 보호색이었다. 강의실 안에서만큼은 유창한 영어가 그에게 권위를 빌려주었고 발음의 미세한 어색함과 겉도는 행동은 교포라는 라벨로 포장되어 용인되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강의실 불이 꺼지면 진수는 다시 철저히 혼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진수가 담당하던 직장인 회화반에 수연이라는 새로운 수강생이 들어왔다. 그녀는 썰물처럼 학생들이 빠져나간 강의실에 남아 진수에게 사소한 말들을 건네오곤 했다. 하루는 그녀가 뜬금없이 물었다. 선생님은 한국어 할 때보다 영어 할 때 목소리가 더 낫네요. 어느 쪽이 진짜 목소리예요? 그 질문을 받은 순간 진수는 허를 찔린 사람처럼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밴쿠버에서도 서울에서도 누구도 묻지 않았던 질문. 그동안 아무도 껍질 속에 웅크린 진수의 내면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묵혀둔 진심이 툭 튀어나왔다. 둘 다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진수의 씁쓸한 대답에 수연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그럼 됐네요. 저랑 있을 때는 아무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편한 대로 해요. 그 담백한 위로에 진수는 처음으로 머릿속에서 24시간 윙윙대던 눈치통역기의 전원을 껐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시간은 강의실 밖으로 확장되었다. 퇴근길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나누어 마시거나 주말 오후 한강 둔치를 걷는 소박한 데이트였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소음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공유하는 고요한 주파수. 그녀와 함께라면 침묵조차 어색하지 않았고 서툰 한국어도 흉이 되지 않았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을 때 진수는 확신했다. 더 이상 이 사람 없이는 안 되겠다고. 결혼하자 우리. 프러포즈는 싱거웠다. 퇴근길 지하철역 앞 붕어빵을 호호 불어가며 나눠 먹던 겨울밤이었다. 거창한 이벤트도 반지도 없었지만 수연은 진수의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웃었다. 그래. 대신 붕어빵 꼬리는 내가 먹을 거야. 결혼은 진수에게 안식처였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그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했다.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을 때마다 진수는 자신이 닳아 없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문득 밴쿠버의 회색비가 그리워지는 날들이 늘어갔다. 물론한다.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장밋빛으로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전히 그는 백인들 틈의 동양인일 것이고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떼어내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잠든 수연의 얼굴을 보며 진수는 생각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겉돌고 헤맬지 모르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그 방황조차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성공하지 못해도 주류가 되지 못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연아, 우리 캐나다로 갈까? 그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말이었다. 14살의 진수에게 상처를 주었던 곳, 도망치듯 떠나온 그 회색비의 도시로 돌아가자는 제안. 하지만 이번엔 도피가 아니었다. 부모님의 욕망을 짊어진 대리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언젠가 생길지도 모르는 아이와 함께 우리의 삶을 꾸리기 위한 선택이었다. 수연은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이내 진수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평소 진수가 밴쿠버가 그립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기에 놀라거나 주저하는 기색은 없었다. 가자. 오빠가 자란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 수연은 진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오빠가 또 이방인 같다고 느껴지면 어때? 내 앞에서는 그냥 오빠면 되잖아. 여기나 거기나 우린 그냥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그 단순하고 명쾌한 대답에 진수의 가슴 속에 묵직하게 얹혀있던 돌덩이가 내려앉았다. 그렇게 진수는 다시 태평양을 건너기로 결심했다. 꿈에 부풀어 밟았던 서울 땅. 그곳에서의 20대는 외로웠고 성취보다는 상실이 컸으며 방황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 기나긴 표류 끝에 진수는 소중한 진리를 얻었다. 자신이 영원히 지도 위의 국경선, 그 어디에도 완벽히 속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리고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이제 그에게는 수연이라는 이름의 땅이 생겼으니까. 어디에도 닻을 내리지 못한 채 떠돌던 그가 처음으로 발을 디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육지였다. 밴쿠버로 돌아온 첫 3년은 진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난한 시기였다. 서울에선 취업의 문을 열어주던 열쇠였던 영어가 밴쿠버에 발을 내딛는 순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조차 되지 못했다. 그렇게 마주한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진수는 인생에서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꼈다. 30이 넘은 나이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이민생활. 그는 매일 새벽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올리며 하루를 열었다. 밴쿠버 외곽 공장의 열기 속에 갓 구워진 빵을 트럭에 싣고 아직 잠들지 않은 도시의 혈관을 따라 다운타운 마트들을 돌았다. 빵의 달콤한 온기와 트럭의 차가운 매연이 뒤섞인 새벽 공기는 그가 넘어야 할 오늘의 벽이자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고단한 육체 노동의 틈바구니에서도 진수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수연 덕분이었다. 밀가루가 눈처럼 하얗게 내려앉은 낡은 점퍼를 입고 현관문을 열 때면 수연은 언제나 군말 없이 그의 점퍼를 받아주었다. 오빠 고생했어. 그 다정한 한마디는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단숨에 녹이는 마법 같았다. 난방비를 아끼려 겹겹이 옷을 껴입고 낡은 아파트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두 사람은 킥킥거렸다. 서울의 매끈한 빌딩 숲에서 느꼈던 세련된 공허함 대신 이곳에선 맨 땅에 헤딩하며 삶을 쌓아올리는 진짜 땀 냄새가 났다. 벽 너머의 세상은 차가웠을지언정 단둘이 의지하는 그 작은 아파트는 그 어느 곳보다 따뜻했다.
하지만 그 알콩달콩한 온기 한 구석에는 늘 미래에 대한 서늘한 불확실성이 따리를 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막연한 불안이 현실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 것은 유난히 차가운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다. 납품 일정에 쫓겨 숨을 헐떡이며 다운타운 마트 진열대에 빵을 채워넣고 있을 때였다. 통로를 지나가던 덩치 큰 백인 남자가 진수의 카트를 거칠게 치고 지나갔다. 진수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 뻔하자 남자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툭 내뱉었다. 비켜, 이 노란 원숭이 새끼야. 순간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진수의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다. 당장이라도 쫓아가 멱살을 잡고 사과하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진수의 발은 시멘트 바닥에 단단히 들러붙은 듯 옴짝달싹하지 않았다. 마트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행색이 눈에 들어왔다. 밀가루가 허옇게 묻고 빗물에 젖은 후줄근한 점퍼, 피로에 절어 핏발 선 눈. 다음 마트 납품 시간은 이미 빠듯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신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아니라 그저 물건을 대고 푼돈을 받아야 하는 철저한 의리자,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 같은 손님이라는 자각이 그의 목을 강하게 조르듯 다가왔다. 여기서 소란을 피워서 경찰이 오거나 마트 측과 마찰이 생기면 납품처를 잃고 당장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 뻔했다. 결국 진수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푹 숙인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카트를 쥐고 못 들은 척 황급히 마트를 빠져나왔다. 트럭 운전석에 올라탄 진수는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굵은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는 소리 사이로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듣고도 한마디 대항조차 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수연 앞에서는 당당하게 삶을 개척하는 가장인 척했지만 세상 밖에서의 자신은 언제든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 무력한 이방인일 뿐이었다. 그날 밤 퇴근한 진수를 맞이하는 수연의 맑고 다정한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진수의 가슴을 찔렀다. 아무것도 모른 채 환하게 웃는 아내를 보며 진수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짙은 슬픔을 삼켰다. 진수는 잠든 수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어루만지다 조용히 책상 앞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날 이후 진수는 밤잠을 줄여가며 더욱 미친 듯이 코딩 독학에 매달렸다. 모니터 불빛에 눈이 시려올 때마다 마트에서 느꼈던 뼛속 깊은 비참함이 떠올랐고 그는 주문처럼 되뇌었다. 여기서 더 물러날 곳은 없다. 도망치듯 떠났다가 고심 끝에 다시 돌아온 밴쿠버였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무력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기 위해 기술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손에 쥐어야 했다. 자신 하나만 믿고 태평양을 건너온 수연을 위해 기필코 이곳에 튼튼한 둥지를 틀어야만 했다. 그로부터 몇 번의 계절이 더 흘러 진수는 밴쿠버에서 어엿한 개발자로 자리를 잡았다. 수연은 간호학과에 등록해 늦깎이 학생이 되어 영어와 발음하기도 힘든 의학 용어들과 매일 밤 씨름하고 있었다. 수연에게 간호학과 진학을 간곡히 권한 것은 진수였다. 언어와 문화는커녕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땅 캐나다에서 오직 남편과 자식만을 바라보고 버텨온 어머니. 그 세월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사셨는지 진수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그 쓸쓸했던 어머니의 그림자를 사랑하는 아내에게 드리우고 싶지 않았다. 진수가 밴쿠버에 비로소 뿌리를 내려가는 동안 그의 부모님은 15년이 넘는 이민 생활의 고단함과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를 이기지 못하고 고국인 한국으로 돌아가셨다. 그 결정에는 어머니의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다. 언젠가 저녁 식탁에서 어머니가 씁쓸하게 내뱉은 말이 있었다. 나중에 여기 시니어 하우스에 들어가서 말도 안 통하는 백인들 틈에 끼어 기분이 수프 이러고 늙어가긴 정말 싫다. 서글픈 희극 같은 대사였지만 남은 생애 존엄마저 언어의 장벽 앞에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1세대 이민자의 가장 깊은 공포였다. 부모님이 밴쿠버에 계실 때는 도망치듯 서울로 향했고 막상 부모님이 한국으로 떠나시자 다시 밴쿠버로 도망친 꼴이 되어버린 진수. 부모님과의 그 어긋난 궤도를 어떻게든 이어 붙여보기 위해 그는 학업에 바쁜 수연을 남겨둔 채 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하지만 부모님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진수의 기대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진수의 눈에 비친 부모님은 고향의 품에 완벽히 녹아든 모습이 아니었다. 세월의 공백은 생각보다 깊었다. 떠나 있는 동안 예전 지인들과의 연락은 끊겼고 그들이 기억하던 한국은 캐나다로 떠나기 전과는 다르게 낯설게 변해 있었다. 마치 오랜 해외 생활로 입맛이 미묘하게 변해버린 것처럼 부모님의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은 바쁘게 돌아가는 한국 사회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채 겉돌고 있었다. 일이 삶의 중심이었던 아버지는 준비되지 않은 강제 은퇴 후 부쩍 작아져 있었다. 거실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 하루 종일 의미 없는 뉴스 채널만 돌려보는 아버지의 등은 진수의 기억 속 모습보다 한참이나 굽어 있었다. 소속을 잃고 갈 곳마저 사라진 노년의 불안감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가장 가까이에서 곁을 지키는 어머니를 시도 때도 없이 찔러댔다. 어머니 역시 고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평생 떨쳐내지 못한 남과의 비교라는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평생을 성실히 일했음에도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처지를 한탄할 때마다 그 말들은 날 선 화살이 되어 아버지의 가슴에 박혔다. 공감하기보단 문제를 해결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버지는 아내의 한탄 앞에서 철저히 무력했다. 이제는 아무리 애써도 서울의 집 한 채 해줄 수 없는 초라한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아버지의 어깨는 한 뼘씩 더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고통을 그저 듣고만 있어야 하는 형벌 같은 시간 속에서 아버지는 자꾸만 위축되어 갔다. 어머니의 신세 한탄과 아버지의 무력감이 서로를 핥히는 처절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매일 식탁 위에는 정성스레 차려진 한국 음식이 가득했지만 정작 공기는 식은 국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을 앞에 두고도 두 분은 식탁 앞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으며 위태로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부모님과 응어리진 관계를 풀며 치유와 안식을 기대했던 한국에서의 시간은 지나간 세월에 대한 짙은 회한, 그리고 부쩍 늙어버린 채 삶의 여유마저 잃어버린 부모님의 애처로운 모습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말았다. 밴쿠버로 돌아가는 날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 서울역 플랫폼에 선 진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다. 주름이 부쩍 늘어난 얼굴로 서로를 밀어내던 두 분의 날선 뒷모습, 그 씁쓸한 풍경을 뒤로하고 다시 태평양 건너로 도망치듯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부모님이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그리고 언젠가 자신 또한 나이가 들어 저토록 씁쓸하고 뾰족한 뒷모습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열차의 굉음과 함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한국에서 마주했던 부모님의 쓸쓸하고 날선 뒷모습은 밴쿠버로 돌아온 진수의 내면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언젠가 자신도 부모님처럼 뾰족하게 늙어갈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몇 번의 계절이 흘러 현실의 징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진수는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었고 수연도 간호사로 일한 지 1년 차에 접어들었다. 밴쿠버 외곽의 아담한 타운하우스도 장만했고 주말이면 코스트코에서 카트 가득장을 보고 돌아오는 남들이 보기엔 더없이 평범하고 안정적인 이민자의 삶이었다. 하지만 40줄에 접어든 진수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었다. 진수, 너의 기술적인 실행력 하나만큼은 정말 탁월해. 남들이 건드리기 싫어하는 기술 부채까지 내가 도맡아 해결했잖아. 덕분에 팀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갔어. 내가 처리한 티켓 수도 팀 내 독보적이야. 매년 돌아오는 성과 리뷰 시간. 하지만이 나오기 전에 의례적인 당위정. 하지만 시니어 레벨 그 이상으로 가기에는 존재감이 너무 없어. 넌 너무 조용해. 너의 의견을 좀 더 공격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어. 방을 나서는 진수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밤잠을 줄여가며 코딩을 독학해 간신히 이 자리에 올랐다. 언어의 핸디캡을 덮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기능을 구현하고 묵묵히 팀의 꾸준히 일을 도맡았다. 하지만 이 사회는 묵묵한 성실함보다 자신의 성과를 화려하게 포장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능력이라 불렀다. 일을 이렇게 죽어라 해줘도 결국 인정받는 건 목소리 큰 놈들이구나. 40대의 진수는 어느새 사무실의 풍경처럼 익숙하지만 결코 중심에는 서지 못하는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생존을 위해 불태웠던 열정은 식었고 그 자리를 하루하루 버티는 매너리즘이 채웠다. 한국에서 강제 은퇴 후 소파에 앉아 무력하게 뉴스만 보던 아버지의 구분 등 그 서글픈 그림자가 세련된 밴쿠버 오피스 한복판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 위로 고스란히 겹쳐졌다. 반면 수연은 달랐다. 간호사가 되고 자신만의 세상을 가진 이후 그녀는 생기가 넘치고 삶에 더욱 열정적이었다. 오빠, 우리도 이제 아이 가질 때 되지 않았어? 나도 이제 자리 잡혔는데. 아이에 대한 수연의 말이 잦아질수록 진수의 침묵은 길어졌다. 결혼 초창기에는 자리 잡으면 집 사면 일하며 현실적인 이유로 미뤘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갖춰진 지금 진수는 인정해야 했다. 자신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나를 닮은 존재가 태어나는 것이 두렵다. 진수는 눈을 감으면 상상할 수 있었다. 자신을 닮아 소심하고 무리의 가장자리를 맴돌며 타인의 눈치를 살피는 아이. 과거 마트에서 조롱을 당하고도 고개를 숙여야 했던 비겁함, 그리고 회사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면서도 억지 미소를 지어야 하는 이 우울과 불안함이 핏줄을 타고 대물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수는 몸서리쳤다. 좀 더 생각해보자. 지금도 우리 좋잖아. 자유롭고. 진수는 늘 그런 식으로 도망쳤다. 수연의 눈에 서리는 실망감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날 밤도 그랬다. 친구네 베이비 샤워에 다녀온 수연이 식탁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맥주잔만 만지작거렸다. 오빠, 우리 언제까지 생각만 해? 내 나이도 이제 30 중반이야. 오빤 내가 늙어서 아이도 못 낳고 후회 속에 살길 바라는 거야? 언제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피할 거야?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가 됐는지 확신이 없어서 그래. 진수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준비? 집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무슨 준비가 더 필요해? 돈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겠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가 바라던 대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런데 왜 정작 우리 미래는 피하는 건데? 아이 없이 둘만 늙어가다가 오빠가 지금보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버리면 그땐 난 어떡해? 나한테는 오빠가 전부인데 오빠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난 정말 이 낯선 땅에 혼자 남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수연이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다. 그녀의 울음은 단순히 아이를 못 가져서 부리는 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와 집만을 오가며 점차 고립되어 가는 남편을 보며 느끼는 불안, 그리고 둘만의 세계가 서서히 닫혀가고 있다는 절망감이었다. 진수는 굳어버렸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껍질 속에 숨어있는 동안 아내는 혼자서 차가운 벽을 두드리고 있었다. 순간 진수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낯선 캐나다 땅에서 겪어야 했던 그 지독한 고립과 외로움을 자신은 아이라는 미래를 차단함으로써 수연에게 똑같이 강요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진수의 두려움은 여전히 거대했다. 자신의 결함과 업식이 아이에게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공포는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수연을 보는 괴로움이 더 컸다.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진수의 세상에서 그녀는 유일하게 색채를 가진 안식처였다. 그곳마저 잃는다면 진수는 영영 어둠 속에 갇히고 말 것이었다. 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겁이 많아서 그래. 가짜 아이. 내가 노력할게. 진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기쁨의 약속이라기보단 벼랑 끝에서 내뱉은 항복 선언에 가까웠다. 수연이 안도감에 다시 흐느끼며 진수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지만 진수의 시선은 수연의 어깨 너머 칠흑 같은 거실 유리창을 향해 있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겁에 질린,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남자의 텅 빈 얼굴. 가슴 속에 홀가분함 대신 차갑고 무거운 납덩이가 쿵하고 떨어졌다. 그것은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하는 자의 비장하고도 무거운 결심이었다. 임신 14주차. 밴쿠버의 벚꽃이 비에 젖어 질척하게 보도블록을 덮어가던 무렵이었다. 진수는 매일 저녁 수연의 배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아직 태동은 없었다. 하지만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미세한 온기만으로도 배 안의 생명은 그의 가슴을 울렸다.
경이로움과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이 밀려왔다. 이 작은 존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다. 아빠가 된다는 설렘은 달콤했지만 그 설렘 속에는 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작은 것이 나를 담는다면. 생각이 스치자마자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다. 손을 떼고 싶었지만 떼지 못했다. 떼는 순간 이 생명이 사라질 것 같은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그를 붙들었다. 정기 검진 날, 의사가 며칠 전 찍은 초음파 검사 결과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태아 목덜미에 부종이 관찰됩니다. 전문 병원에서 정밀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진수의 세상이 얼어붙었다.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가 멍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수연은 창밖만 바라보았고 진수는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불안함 때문에 가슴이 조여들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유전의학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상담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니프트는 안전하지만 확률을 알려줄 뿐 확진 검사는 아닙니다. 양수 검사는 거의 100% 정확하지만 침습적인 검사라 매우 낮은 확률로 파수나 유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하지만 1%의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길과 위험하지만 0%의 오차도 없는 확실한 진단을 받는 길. 그날 두 사람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왔다. 이후 며칠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식탁 위에는 병원에서 받아온 팸플릿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먼저 용기를 낸 건 수연이었다. 그냥 양수 검사하자. 확실한 게 낫겠어. 남은 기간 내내 불안해하면서 떨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애매한 희망 고문보다는 잔인하더라도 명확한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의지였다.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미 아이를 위해 용기 내어 한 발을 내디딘 아내 앞에서 여전히 두려움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자신이 초라했다. 죄책감이 뜨거운 쇠꼬챙이처럼 목구멍을 찔렀다. 검사 당일 병원의 처치실은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의사가 소독약을 바르자 하얀 배 위로 차가운 갈색 얼룩이 번졌다. 곧이어 진수의 눈에도 공포스러울 만큼 길고 굵은 주삿바늘이 들어왔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대가치고는 지나치게 날카롭고 거대해 보였다. 조금 따끔합니다. 바늘이 수연의 배를 뚫고 들어갔다. 수연의 미간이 고통으로 찌푸려졌다. 그녀는 비명 대신 진수의 손을 으스러지도록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진수는 그 고통마저 고맙게 느껴졌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수연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눠 가지는 기분이었다. 양수가 주사기 안으로 차올랐다. 노란 액체가 천천히, 너무 천천히 움직였다. 진수는 그 액체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다. 속이 울렁거렸다. 주삿바늘이 빠져나가고 수연의 배 위에는 작은 반창고 하나가 붙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채취된 양수는 미국의 랩으로 항공 배송된다고 했다.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필요한 시간도 길었다. 빠르면 2주, 늦으면 3주. 기다림의 시간은 지옥이었다. 밤마다 진수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생각들이 독버섯처럼 피어났다. 내가 너무 늦게 가진 탓인가? 내가 더 일찍 용기를 냈더라면? 내가 수연이 말을 좀 더 일찍 들었더라면? 자책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기어이 가장 두려운 상상에 도달했다. 만약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머리로는 어떤 아이든 사랑해야 한다고 되뇌었지만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자신의 부모는 진수가 완벽한 모범생이기를 원했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마다 느꼈던 그 서늘한 시선. 진수는 그것이 끔찍하게 싫어서 도망쳤다. 그런데 지금 진수는 상상 속의 아이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었다.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 남들과 다른 외모, 평생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 나는 그 아이를 보며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을까? 사랑해줄 수 있을까? 아니, 솔직해져야 했다. 그는 두려웠다. 아이를 사랑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아이를 보며 실패작이라고 느낄 자신의 그 역겨운 마음을 마주하게 될까봐 그게 사무치게 두려웠다. 진수는 옆에 누운 수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돌아 누운 채 얕은 잠에 들어 있었다. 며칠 사이 앙상해진 그녀의 등. 자신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테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애써 담담함을 유지하려는 그녀의 등이 위태로워 보였다. 문득 진수는 또 다른 공포를 느꼈다. 우리는 괜찮을까? 이 낯선 타국 땅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던 우리였다. 하지만 만약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친다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작은 모래성이 무너져 내린다면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며 서로를 탓하고 지쳐가고 끝내 서로를 증오하게 되는 미래. 가장 안전했던 아내와의 관계마저 망가질지 모른다는 상상이 진수의 목을 조여왔다. 마침내 결과를 받는 날. 병원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상담실 문을 열자 공기가 납덩이처럼 내려앉았다. 상담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 박자 쉬었다. 그 한 박자가 진수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결과 나왔습니다. 진수는 숨을 참았다. 상담사의 다음 말이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느리게 다가왔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유전자 결함 없고 모든 염색체 정상이에요. 축하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무릎 안쪽이 순간적으로 힘을 잃어 살짝 휘청였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느낌. 숨이 아니라 울음이 먼저 터져나왔다. 정말입니까? 목소리가 갈라졌다. 수연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작게 끊어지는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진수는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다행이야. 다행이야. 그는 주문처럼 반복했다. 그 말은 단순한 안도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 가슴 깊숙이 쌓여있던 공포, 죄책감, 자기 혐오, 수연에게 미안해서 죽을 것 같았던 마음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내려 눈을 흐렸다. 수연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우리 아기. 괜찮대. 그 한마디에 진수의 눈물이 툭 터지듯 흘러내렸다. 그 순간만큼은 어떤 걱정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었다. 그저 건강하게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이 고마울 뿐이었다. 아기야, 건강해서 너무 고마워. 엄마 아빠가 너를 꼭 행복하게 해줄게. 병원을 나설 때까지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병원 밖 보도블록에는 여전히 젖은 벚꽃잎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그 분홍빛이 처연하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비개인 하늘 사이로 밴쿠버의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분만실의 공기는 양수처럼 묵직하고 아늑했다. 조도를 한껏 낮춘 호박색 조명이 방안을 둥그렇게 감쌌고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나직한 분무음이 창밖의 빗소리와 섞여 마치 깊은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아늑한 백색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진수는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수연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이제 다 왔어. 수연아, 조금만 더. 시간은 점액질처럼 끈적하게 늘어지고 있었다. 의료진의 차분한 지시, 기계가 그리는 규칙적인 심박동의 전자음, 그리고 수연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비현실적인 리듬을 만들어냈다. 진수는 수연의 손을 쥐고 있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릴 만큼 강한 악력이었다. 그 으스러질 듯한 통증만이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는 유일한 닻이었다. 산모님, 마지막이에요. 길게, 더 길게 힘주세요. 머리 다 나왔어요. 의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수연이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그것은 비명이라기보다 자신의 온 존재를 열어젖혀 새로운 우주를 뱉어내는 태고의 호흡에 가까웠다. 팽팽하던 공기가 일순간 정지했다. 찰나의 진공상태. 그리고 으앙. 그것은 소리라기보다 선언이었다. 하나의 세계가 막을 찢고 다른 세계로 침범해 들어오는 파열음. 그 날카로운 울음은 진수의 고막을 때리고 뇌의 논리 회로를 거치지 않은 채 곧장 가슴 한복판에 꽂혔다. 진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평소라면 0.5초가 필요했을 것이다. 상황을 파악하고 맥락을 분석하고 적절한 안면 근육을 움직여 반응하기까지의 그 지겨운 시차.
이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뼈에 새겼던 그 서글픈 눈치의 시간. 하지만 지금 그 견고했던 0.5초의 방어벽은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 논리가 들어설 틈도 없이 눈물이 터졌다. 어떤 예고도 없이 수도꼭지가 고장난 것처럼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진수는 자신이 울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시야가 흐려진 채로 그 붉고 작은 생명체를 응시했다. 아빠, 이쪽으로 오셔서 탯줄 자르실게요. 의료진이 가위를 건넸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받아들었다. 수연과 아이를 연결하고 있는 생명의 줄. 서걱. 가위질의 감각은 섬뜩할 만큼 생생했다. 무언가 질긴 것이 끊어지는 느낌.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분리가 아니었다. 진수의 내면에 깊게 박혀있던 유전의 공포를 끊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나의 우울이, 나의 불안이, 나의 비겁함이 이 아이에게 흘러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의식? 탯줄이 잘리고 간단한 처치를 마친 아이가 드디어 수연의 품에 안겼다. 아가, 방금까지 고통에 몸부림치던 수연의 얼굴에 기묘한 성스러움이 깃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젖은 등을 감싸 안았다. 작고 붉은 생명체가 엄마의 살레음을 맡으며 본능적으로 울음을 그치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두 사람의 연결은 너무나 완벽해서 진수는 감히 그 사이에 끼어들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벅찬 숨만 몰아쉬며 바라보았다. 오빠 손 좀 줘봐. 수연이 젖은 눈으로 진수를 불렀다. 진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작은 손 근처에 검지손가락을 대었다. 그 순간 아이의 작은 주먹이 허공을 휘젓더니 진수의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그 작은 소나귀에서 전해지는 맥박이 진수의 손가락을 타고 심장까지 단숨에 도달했다. 그것은 언어가 필요 없는 대화였다. 나는 당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당신의 실패작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나예요. 진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에게 투영될 자기 자신이었음을. 이 아이는 진수의 복제품이 아니었다. 진수와 수연이 만들었으나 이제 망령의 자리에 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고유한 우주였다. 지후야.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입 밖으로 나온 이름이 아늑한 분만실 공기 중에 부드럽게 섞여들었다. 수연과 진수, 그리고 지후. 세 사람의 이마가 맞닿았다. 서로의 체온이 섞이는 순간 진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거대하게 팽창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동안 진수의 세계는 좁고 어두웠다. 수연과 단둘이 웅크리고 숨어있던 외부로부터 차단된 방공호. 그곳은 안전했지만 고립되어 있었고 따뜻했지만 늘 산소 부족에 시달렸다. 세상은 벽 밖에 있었고 진수는 늘 벽 안에서 떨었다. 하지만 이제 지우라는 존재가 그 벽을 녹이고 있었다. 아니, 벽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경계선은 여전히 존재했다. 진수는 여전히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할 것이고 회사에서는 종종 투명 인간 취급을 받을 것이며 영원히 한국인도 캐나다인도 아닌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계선은 이제 단절의 절벽이 아니었다. 진수는 수연의 품에서 새근거리며 잠든 지우를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는 경계 위에서 태어났다.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문화,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자라날 것이다. 진수에게 그것은 고통이었지만 지우에게 그것은 두 개의 날개가 될 수도 있다. 경계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양쪽 모두를 볼 수 있다는 뜻이었다. 0이라는 숫자가 양수와 음수를 모두 포용하는 기준점이 되듯이 진수는 인정하기로 했다. 자신의 불안을, 자신의 어설픔을, 자신의 모호함을. 그래,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다. 흔들리기 때문에 유연할 수 있다. 굳어버린 시멘트가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 흔들림이 있었기에 수연을 만났고 이 작은 영의 우주를 품에 안을 수 있었다. 자신이 밟고 서 있는 이 위태로운 경계선이 사실은 지우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마당이 될 수도 있음을 그는 처음으로 상상했다. 진수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어느새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있었다. 구름이 찢어진 틈으로 희미한 오후의 햇살 한 줄기가 젖은 창가로 스며들었다. 빗물 맺힌 유리창에 빛이 닿자
무채색의 회색 도시에 찰나의 무지개가 어렸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처럼 경계선 위에서 색채들이 번져나갔다. 여전히 날은 흐렸다. 하지만 그 흐린 풍경 속에 이제는 분명한 온기가, 그리고 시작을 알리는 영의 좌표가 찍혀 있었다. 진수는 지우의 이마에, 그리고 수연의 이마에 차례로 입을 맞췄다. 계산도 강박도 없는 순수한 본능의 입맞춤이었다. 그의 우주가 경계 너머로 조용히, 그리고 거대하게 확장되고 있었다.